한 자동차 회사가 CES 전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시장에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모두들 감탄과 놀라움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봇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만든 곳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지만 주인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 업계를 뒤집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구글과 소프트뱅크는 실패했고 현대차는 성공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봇 엔지니어입니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엔 실리콘밸리의 작은 로봇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보냈죠. 팔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리고 손가락 관절 하나 설계하느라 밤을 새우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제 세계는 좁았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ABB, FANUC. 이 이름들이 제가 주목하던 전부였죠. 산업용 로봇 업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어떤 논문을 냈는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제네시스 광고를 보면서도 전기차 아이오닉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자동차 회사라고만 생각했죠. 완성차 업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건 마치 빵집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로봇 업계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 분야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1월이었어요. CES 전시장에 갔을 때였죠. 저는 산업용 로봇 부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경쟁사들의 신제품을 체크하려고요. 그때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도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엔 로봇이 보였습니다. 은색의 매끄러운 몸체. 사람과 비슷한 키. 두 팔과 두 다리. 휴머노이드였죠.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요즘 휴머노이드는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설었죠. 휴머노이드인데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관절이 뒤로 꺾였습니다. 허리가 180도 돌아갔죠. 팔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간 로봇을 만들어 온 엔지니어로서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기술 시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제품이라는 걸. 화면 하단에 작은 로고가 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로고. 현대자동차 그룹.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들은 이미 로봇 회사였습니다. 아니, 로봇 회사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자동차 회사가 로봇판을 뒤집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화면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그리고 제가 놓친 변화가 있다고.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공장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보였고 금속 부품들이 쌓여 있었죠. 전형적인 자동차 제조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올 뉴 아틀라스. 그게 그 로봇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요란한 LED도 없었고 번쩍이는 크롬 도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색 금속 프레임에 검은 관절들. 단순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훨씬 멋있어 보였습니다. 피겨 1의 로봇이 더 세련됐고요. 심지어 중국 유니트리의 로봇도 디자인만큼은 더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무게감이랄까요? 존재감이 아니라 실제감 같은 거였습니다. 로봇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폭이 일정했어요. 팔의 흔들림도 최소화되어 있었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어요. 그게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개의 로봇 시연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했어요. 춤을 추거나 점프를 하거나 백플립을 하거나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이 로봇은 달랐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커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해 보였어요. 15kg은 좋게 됐을 겁니다. 로봇의 세 손가락이 커버의 가장자리를 감았죠. 촉각 센서가 달린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허리가 180도 회전했어요. 다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체만 뒤로 돌아간 거죠.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자세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가능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로봇은 커버를 보관함에 꽂아 넣었습니다. 정확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작업인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이번엔 로봇의 측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관절의 구조가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유압식이 아니었어요. 완전 전동식이었습니다. 배관이 없었죠. 케이블도 최소화되어 있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구실 로봇이 아니라는 걸. 프로토타입도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제품이었습니다. 양산을 전제로 설계된 로봇.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이건 업계 전체를 흔들 거라고. 화면 속에서 로봇이 또 다른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좁은 공간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작업구역이었죠. 폭이 1m도 안 돼 보였습니다. 사람이 일하기엔 비좁은 곳이었어요. 아틀라스가 그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했거든요. 일반적인 로봇이라면 몸을 틀었을 겁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작업하거나 아예 방향을 바꿔서 접근했겠죠. 공간이 좁으니까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정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들어갔어요. 다리는 앞을 향한 상태였죠. 그리고 상체만 90도 돌렸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허리 관절이 완전히 회전한 거예요. 사람의 척추처럼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계적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팔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 관절이 뒤로 꺾였죠. 팔꿈치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졌고요. 그 자세로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3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금속 프레임이었어요. 무거운 물체였죠. 하지만 로봇은 흔들림 없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80도 회전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상체만 완전히 뒤로 돌아간 겁니다. 머리에 카메라가 후방을 향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람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움직임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인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인간은 허리를 180도 돌릴 수 없어요. 팔꿈치를 반대로 구부릴 수도 없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선 몸 전체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회전시켰어요. 하체는 안정성을 위해 고정했죠. 상체는 작업 반경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였고요.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섭도록 효율적이었죠. 제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건 휴머노이드가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태는 사람과 비슷했지만 본질은 달랐어요. 이건 인간형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로봇이었죠. 영상 속 아틀라스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향했어요. 상체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로봇의 설계 철학을 말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인간을 닮으려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일하는 환경에서 작동하되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였죠. 사람이 불편해하는 자세를 편하게 취하는 것. 사람이 피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업하는 것. 이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기준에서 제외한 로봇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로봇들이 떠올랐거든요. 모두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했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스펙 설명이 나왔죠.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 50kg.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50kg이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20kg 정도였죠. 피겨 원도 비슷했고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0kg이라니. 더 놀라운 건 다음 문구였습니다. 30kg까지 팔회전 작업 가능.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에요. 들고 난 뒤에 회전하면서 작업한다는 뜻이었죠. 토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50kg을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터만 좋으면 됩니다. 하지만 30kg을 들고 팔을 360도 회전시키면서 정밀 작업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관성이 발생하거든요. 무게 중심이 계속 바뀝니다. 진동이 생기죠.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밀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학원 때 논문으로 봤죠.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구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간 제약이 있었어요. 공장 바닥은 넓지 않습니다. 로봇이 큰 동작을 하면 다른 장비와 부딪히죠. 안전 문제도 있었고요. 30kg짜리 물체를 휘두르는 로봇 옆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을까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했어요. 적재량을 줄이거나 회전 범위를 제한하거나 타협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로봇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50kg 적재에 30kg 회전 작업 둘 다 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화면에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틀라스가 무거운 부품을 들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180도 회전했죠. 속도는 천천히였습니다. 급격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속도 제어였죠. 관성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었어요. 빠르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회전하는 겁니다. 관절마다 토크 센서가 있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힘을 측정하고 조절하는 거죠. 무게 중심이 바뀌면 즉시 보정하고요. 다리의 위치도 미세하게 조정했을 거예요. 고도의 제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내구성도 문제였거든요. 30kg을 매일 수백 번 들고 회전하면 관절이 마모됩니다. 유압식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온도에 따라 점도가 바뀌죠. 장시간 작업하면 발열도 생기고요. 하지만 전동식은 달랐습니다. 모터는 일정했어요. 온도 관리만 잘하면 성능이 유지됐죠. 그리고 교체도 쉬웠습니다. 양산을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로봇을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쓰일 로봇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연구실 스펙이 아니었어요. 현장 스펙이었죠. 하루 8시간, 주 5일, 1년 내내 돌아가야 하는 기계. 고장나면 30분 안에 수리 가능해야 하는 장비. 작업자와 함께 있어도 안전한 로봇.
그걸 만든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10년 동안 로봇을 만들어 왔죠. 이론도 알고 기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제가 알던 것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죠.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설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겼다고. 게임을 바꿨다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로봇 엔지니어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로봇의 손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였습니다. 사람은 5개죠.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도 5개였어요. 인간을 모방하니까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줄였을까? 기술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비용 때문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틀라스가 부품을 집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물체를 감쌌죠. 엄지처럼 작동하는 손가락 하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볼트도 집었어요. 큰 프레임도 들었죠. 손가락이 각각 다른 각도로 회전하면서 다양한 그립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장률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5개면 관절이 15개예요. 모터도 15개 필요하죠. 센서는 더 많고요. 하지만 4개면 다릅니다. 관절이 12개로 줄어들어요. 모터도 줄어들게 되죠. 부품 수가 40% 감소하는 겁니다. 부품이 적으면 고장도 적습니다. 단순한 산수였어요. 15개 관절 중 하나가 고장날 확률과 12개 중 하나가 고장날 확률, 당연히 후자가 낫죠.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터 하나에 수백 달러가 들어요. 센서도 비싸죠. 제어보드도 필요하고요. 손가락 2개를 빼면 수천 달러가 절약됩니다. 로봇 한 대당 수천 달러. 100대면 수십만 달러죠. 1000대면 수백만 달러. 양산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유지보수는 더 중요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이 멈춥니다. 생산이 중단되죠. 시간당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손가락이 적으면 고장도 적고 수리도 빠릅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예비 부품 재고도 줄어들고요. 정비 인력도 적게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다음 장면이 나왔어요. 손가락 끝 부분의 클로즈업이었죠. 작은 센서들이 보였습니다. 촉각 센서였어요. 압력을 감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측정하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 AI가 물체마다 적절한 힘을 판단합니다. 계란처럼 약한 건 살짝 쥐죠. 금속 부품은 단단히 잡고요.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처음엔 실수할 거예요. 너무 세게 쥐거나 너무 약하게 잡거나. 하지만 반복하면서 배우죠.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다른 로봇들과 공유됩니다. 한 대가 배운 걸 100대가 쓰는 거죠. 1000대가 동시에 똑똑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였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이건 연구실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프로토타입도 아니었죠. 현장을 알고 만든 기계였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장 적고 유지비 싸고 배우기 쉬운 로봇. 화려함보다 실용성. 성능보다 안정성. 혁신보다 신뢰성. 그게 이 로봇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온 로봇들을 떠올렸어요. 손가락 5개짜리. 사람 손을 완벽히 재현하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처럼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인간을 닮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공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
매일 작동하는 것, 망가지지 않는 것. 4개 손가락이 정답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비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구형 아틀라스였어요. 유압식이었죠. 오른쪽은 신형, 전동식이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구형은 뒤쪽에 유압 펌프가 있었어요. 굵은 호스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마치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형은 깔끔했습니다. 호스가 없었어요. 펌프도 없었죠. 그냥 매끈한 금속 프레임뿐이었습니다. 저는 유압식 로봇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음이었어요.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공장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조용한 환경에선 쓸 수 없었죠. 둘째는 발열이었습니다. 유압유가 순환하면서 열이 나요. 여름엔 특히 심했죠. 냉각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었어요. 셋째는 유지비였습니다. 유압유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해요. 필터도 갈아야 하고요. 호스가 마모되면 누유가 발생하죠. 그럼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위험했습니다. 공장 안전 규정에도 걸렸어요. 유압유가 새면 작업을 중단해야 했죠. 청소하고 부품 교체하고 시간도 돈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고민했어요. 전동식으로 갈까, 유압식을 유지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동식은 힘이 약했거든요. 특히 순간 출력이 부족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과감했습니다. 유압을 완전히 버렸어요. 10년 넘게 써온 기술이었는데도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교체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틀라스가 작업을 멈췄어요. 충전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스스로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새 배터리를 장착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했죠. 그리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배터리 1개로 4시간 작동. 하루 24시간이면 배터리가 6개 필요했어요. 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로봇이 알아서 교체하니까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 한 대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건 3교대 근무와 같았어요. 사람 3명 몫이었죠. 주말도 없습니다. 휴가도 필요 없고요. 식사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갔어요. 배터리만 교체하면서 1년이면 8,760시간. 사람은 연간 2,000시간 정도 일하죠. 로봇은 4배 이상이었습니다. 효율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일관성이었어요. 로봇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똑같은 속도로 작동하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품질이 안정됐습니다. 불량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품 하나하나가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나왔죠. 그게 제조업에선 금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노동 플랫폼.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어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마치 클라우드 서버처럼요.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으면 끄고, 확장하고 싶으면 로봇을 더 사고, 줄이고 싶으면 반납하고, 구독 서비스처럼 운영할 수도 있었죠. 화면에 다음 문구가 나왔습니다. 연간 3만 대 생산 계획.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만 대요. 1년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양산이었습니다. 시험 생산도 아니고 파일럿 프로그램도 아니었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미국 공장이 첫 타겟이었죠. 그 다음은 협력사들.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건설, 제조업 전반. 사람이 일하는 모든 곳이 타겟이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이 필요한 모든 현장.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로봇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노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법 자체를 재설계하는 거였죠. 유압을 버린 결정. 그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전환이었어요. 연구에서 현장으로, 시연에서 양산으로, 과시에서 실용으로.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화면 하단을 다시 봤어요. 로고가 2개 있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이상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알았어요. MIT 출신들이 만든 전설의 로봇 회사죠. 하지만 현대차가 왜 같이 있는 건지, 파트너십인가 싶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겠거니 했죠. 현대차가 투자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소유주. 엔터를 눌렀죠. 결과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지분 99.9%. 다시 읽었어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죠.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인수. 금액은 약 1조 원이었어요. 정확히는 9억 2,1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었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샀다고요. 자동차 회사가요. 로봇 회사를요.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소유주 목록이었어요. 구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프트뱅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이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죠. 무한에 가까운 자금과 인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정희가 직접 결정한 투자였죠. 비전 펀드의 자금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결국 팔았습니다. 2 거대 기업이 포기한 회사. 그걸 현대차가 인수한 겁니다. 2021년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왜 현대차는 성공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뭘 원했을까요? 아마 기술이었을 거예요. 혁신적인 알고리즘, 멋진 데모 영상. 소프트뱅크는 투자 수익을 원했겠죠. 빠른 상장, 높은 밸류에이션, 화려한 비전. 하지만 로봇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수십 개의 제조 현장이 있었죠. 매일 수만 대의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쓸 곳이 있었던 겁니다. 로봇이 일할 현장이요. 테스트할 공간, 피드백을 줄 전문가들, 부품을 공급할 협력사 네트워크. 구글과 소프트뱅크는 로봇을 팔아야 했어요. 누군가에게요. 하지만 누가 사겠습니까? 검증도 안 된 로봇을요. 가격도 비싼데 고장도 작고요. 현대차는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쓰면 됐거든요. 울산 공장에서, 아산 공장에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검증하면 됐죠.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2년, 3년, 4년. 시간을 들여서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실제로 쓰는 로봇이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장기 플랜이었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검색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21년 인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해요.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사냐고. 적자 회사인데 왜 1조 원을 쓰냐고. 주가도 흔들렸었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자동차나 잘 만들라고 했습니다. 로봇은 너무 먼 미래라고요. 하지만 정의선은 밀어붙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완전히 인수했어요. 지분 99.9%까지요.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투자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2022년도 적자, 2023년도 적자, 2024년도 적자.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자금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CES에서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완성된 로봇을요. 양산 가능한 제품을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한 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회사로요.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걸 만드는 회사. 아니, 더 정확히는 만드는 방법 자체를 만드는 회사. 로봇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앞엔 아직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5년 뒤는 어떨까? 10년 뒤는요? 이 로봇들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CES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본문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라 부르긴 어렵게 됐다고요. 이제는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만드는 회사가 로봇 업계를 뒤집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들이 만든 건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새로운 형태였어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한 겁니다. 3교대 근무가 필요 없어집니다. 로봇은 24시간 돌아가니까요. 야간 수당도 필요 없죠. 주말 특근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작동해요. 숙련공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은 하루 만에 교육이 끝나니까요. 한 대가 배우면 전부 배우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도 줄어들겠죠.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하면 됩니다. 무거운 건 나르기. 반복적인 동작.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되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5년 뒤는 어떨까요? 현대차 공장엔 아틀라스가 수백 대 있을 겁니다. 울산에서, 아산에서, 엘라베마에서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사기 시작할 거예요. 도요타가 먼저 움직일까요? 폭스바겐일까요? 누가 됐든 따라올 겁니다.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요. 10년 뒤는요. 로봇이 공장뿐 아니라 물류센터에도 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도 있겠죠.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옮기고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사람들은 묻게 될 거예요.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냐고요. 그때는 그랬다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 이젠 제조업 플랫폼 회사라고. 노동 솔루션 기업이라고. 자동차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메일 작성을 마쳤습니다. 보내기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면 동료들이 뭐라 할까요? 과장한다고 할까요?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할까요? 하지만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의했어요.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모두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걸.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속 휴머노이드 팔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현대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자동차 회사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요. CES가 끝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업계에도 새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요. 우리는 기술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 진짜 문제를 푸는 것.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것. 현대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현장을 보고 고객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걸 만들자고. CES 전시장에서 본 그 영상 하나가 제 10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업계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CES 전시장에서 본 그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노동의 방식을 재설계하는 기업이었죠. 기술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요. 우리는 기술만 봤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현장에 있었어요. 5년 뒤 사람들은 묻게 될 겁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냐고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